앞부분 줄거리 읽어볼게. 이명준 주인공이야. 아버지가 월북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자란다. 철학과 3학년이 된 명준은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닌다. 그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대적 상황이 좀 그랬어. 가족 중에 누가 월북을 했다든가 아니면 전쟁 때 뭐 인민군으로 참전했다든가 뭐 이러면 이 분단 이후에, 분단쯤 하는 그 시기에 월북한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너 빨갱이지, 공산당이지 이러면서 막 잡아와가지고 아주 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막 때로는 고문도 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명준이는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그는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하여 서러움을 달래보지만, 애인이 있었어, 윤혜라는 애인이. 불온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괴로움, 그러니까 빨갱이로 찍혀버린 거야, 아버지가 월북해버렸으니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윤혜를 남겨둔 채 월북해버려. 아버지를 따라가 버려. 왜? 남한 사회의 염증을 느낀 거야. 자꾸 빨갱이라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조사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괴롭고, 그치? 남한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이미 찍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차라리 북한으로 가보자.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이상적인 혁명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이랑 재혼을 해서 부르주아 생활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마치 남한처럼 누리고 있었던 거야.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다.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 그렇지? 북한은 어떻다고? 공허한 광장 같은 사회 이랬거든. 지금 이 의미가 서로 대조된다라는 거 감지할 수 있겠나? 그치? 그러니까 남한은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인 거야. 근데 북한은 모두가 동등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거든. 그치? 그래서 북한은 모두가 나와서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갖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광장과 같은 공간이라면, 그치? 꾸밈이 없는 거지.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남한은 어때? 밀실이라는 거야. 개인만의 영역이 훨씬 더 강조되는 곳이라는 거지. 광장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좀 공동체적인 성격의 공간이잖아. 그치? 근데 밀실은 어때? 아무도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 훨씬 더 강조되는 공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북한은 광장, 남한은 밀실. 지금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됐지?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 공사장의 인부로 자원한다. 노동자가 되어버린 거야. 철학과 대학까지 다녔고, 나름 엘리트인데, 나름 지식인인데, 신문의 기자가 되어봤지만 거기에서 자꾸 비판을 받는 거야. 너 너무 부르주아적이다. 나만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비판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회의를 느끼는 거지. 명준은 공사 중 다쳐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위문을 온 국립발레단에 속한 은혜와 사랑에 빠진대. 남한에서는 윤혜가 있었는데 윤혜를 두고 월북해버렸고, 이제 북한에 가서 다시 은혜라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나버린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군대에 자원한다.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온 그는, 처음에 북한이 쫙 밀고 내려왔잖아, 그지?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다시 만난다. 러시아로 떠났던 그 은혜 말이야. 명준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떠나버렸거든.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면서 명준은 다시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버려. 명준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판문점의 포로송환위원회에 서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 북한군과 이 남한군이 이 포로를 서로 주고받기로 하거든. 대신 첫 번째는
그 포로가 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그래서 난 남한으로 가겠어 하면 남한으로 가는 거고, 난 북한으로 가겠어 하면 북한으로 가는 거야. 포로 송환위원회에서 이 포로를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가는 그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거지. 됐지? 방안의 생김새는 어디야? 지금 판문점에 있는 그 포로 송환위원회.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4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국이야. 이제 중국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총 5명의 설득자들이 있는 거지. 이제 얘네들이 설득 작업을 막 하거든. 우리 북한으로 와라. 또 이제 미군 장교와 남한군들은 남한으로 와라. 이렇게 막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그 개인이 선택을 한다고.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했더니 명준이가 대답을 뭐라고 해? 중립국이라고 하는 거야. 왜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할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읽었던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뭐냐? 남한 사회의 염증을 느껴서 월북을 했었지. 그치? 북한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한은 너무 개인의 영역만 강조되는, 그것만 꾸미고 있는, 명준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낫겠다 싶어서 북한으로 갔더니 거기에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해서 마치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부르주아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한번 실망을 했고, 두 번째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어서 이제 좀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또 그 사회에서도 비판받고,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받고, 그치?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령,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복종, 이것만 존재하는 공허한 광장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 어때? 남한은 사회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발견하지 못했고, 북한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라고 물었을 때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다는 거야. 나는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제스처겠지. 그치?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냐. 명준이는 그냥 또 중립국 이렇게만 얘기해. 그치?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것이냐.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낳는다. 또 설득을 하는 거야.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북한을 말하는 거지.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다.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에 가게 될 것이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전체의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그치? 네가 북한을 선택하면 이러한 이점이 있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런데도 명준의 대답은 어때? 짧고 단호하지. 그치?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근소근 상의를 한다. 얘 쉽지 않은데,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겠지.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이다. 약속한다. 동무는 하고 말을 이어가는데 또 명준은 중립국. 그렇지? 난 더 이상 뭐 설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엇라고 외쳤는데 그 말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화가 나서 중국말로 뭔가 말을 했다라는 느낌이지. 그렇지?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이제 명준이의 설득을 포기한 거지. 그렇지?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대꾸하면서 중립국. 그지?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인 거지. 그렇지? 지금 방금 중공군과 북한군 대표들의 설득하는 자리에서 한번 겪어봤잖아. 그러면 이따가 미군이랑 이 남한군들이 있는 그곳의 설득자들에게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뻔히 보이는 거지. 그치?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대답이 없어.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이때도 이제 명주는 처음부터 중립국이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상상인 거지. 막연한 얘기다.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냐.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하냐.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이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작한 거야. 그치? 근데도 대답은 뭐야? 중립국인 거야. 그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하는데 또 중립국. 그치?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이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릴 것이냐? 중립국. 그치? 아주 단호해.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면 되겠느냐?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것,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이다. 굉장히 띄워주지 지금. 그치? 당신은 아직 젊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달라.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이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나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그치?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이라고. 됐나?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치?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너희 지금 느끼고 있나 혹시? 의식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 모든 문장에서 발견되는 건 아니야. 근데 대체로 전체적인 전개가 의식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의식의 흐름이 보이지 않은 문장들도 있어. 대체 아까 뭐 그 중공군 대표가 무엇라고 말을 화가 난 듯이 내뱉은 것, 그런 것들은 이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드러난 사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냐 하면 뭐 예를 들어 가문단에서 나문단에서 의식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았어라 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지금 명준의 생각이야. 그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건 지금 뭐야? 의식의 흐름이 아닌 거지. 그치? 의식의 흐름이 아닌 거지.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중공군 대표와 북한군 장교들과 함께 했던 그 설득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것을 서술해 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옆 천막에서 일어나고 있을 일을 명준이가 예상하면서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상상을 한 거야.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상이 끝나고 나오는 문, 여기는 북한군 장교와 중공군 설득이 끝난 시점인 거지. 됐지?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나 바다 너한테 줄게. 다 마셔 라고 줘도 나는 그거 다 못 마시잖아. 그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치?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정도밖에 못해. 그치? 사람이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것은 그냥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바다를 줄게 하는 것도 허황하고. 그치?
그걸 바다를 가지거니 하는 것도 철없는 일이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감이 잘 안 올 텐데 상징성이 담겨 있어. 이 바다라는 것에. 계속 읽어보면서 파악해 보자고.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 세상에서 뒤진다는 얘기는 뒤처진 이런 뜻이 돼.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뒤진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뒤처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얘가 누굴까? 세상에서 뒤처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 이게 명준인 거야. 자신인 거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거의 올랐지만, 그렇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뭐 경제 규모도 10위권 안에 들고, 뭐 9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얼마나 힘이 센지를 따지는 국방력 같은 것도 6위 뭐 이 정도 되거든. 물론 이제 핵무기 제외하건데. 지금은 세계에서 그래도 앞서 나가는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지만 이렇게 된 지가 지금 불과 3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 이전에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거든. 가난하게. 물론 이 명준이가 나오는 요 시대적 상황은 지금 전쟁 이후니까 1950년대, 60년대 막 이럴 때니까, 그지? 뭐 53년, 54년 뭐 이쯤이겠지? 포로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 이때는 지지리도 가난할 때거든. 전쟁 때문에 또 싹 다 폐허가 돼가지고 경제가 완전 파괴되었을 때. 그지? 슬픈 환상이라는 거야.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것이다.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좀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바다라는 건 뭐냐면 이상이야, 이상. 혹은 이상적인 사회야.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속이는 거야. 남한의 권력자든 북한의 권력자든 남한에서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북한에서는 너에게 평등을 주겠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이상적인 국가 체계는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속이는 거야. 권력이라는 약을 팔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이 가난한 나라의 지식 노동자가 꿈꾸고 있는 그 슬픈 환상을 이용하는 거지. 명준이는 처음에 그렇게 믿었거든. 남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일 것이다. 근데 겪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월북을 한단 말이야. 왜? 북한이 이상적인 세계일 수 있겠다. 간단 말이지. 근데 아니란 걸 또 깨달은 거야. 결국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이었던 거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던 거지, 이거는. 이상적인 사회란 없는 거였어. 허상이었다는 거지. 환상일 뿐이었는데 그걸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권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지. 그게 마술사인 거야, 마술사. 얘네들이. 권력자인 거지, 권력자. 그들은 뻔히 알면서, 뭐 알면서? 바다를 다 마실 수 없다라는 것. 이상적인 세계는 없다라는 것.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말로 속이는 거야.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이 있다고 믿고, 환상일 뿐이었는데, 그치? 이게 있다고 믿고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이상한데? 남한도 없네? 북한도 없네?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바다에 나왔었는데, 찾아 나왔었는데, 그치?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 나섰었는데 없네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 항구를 권력자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 명준 같은 존재인 거지. 그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서 이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돌아온 명준과 같은 바다의 난파자, 어디 갈 곳 없는, 갈 곳을 잃은, 그지? 그런 존재들은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누가 가둬? 권력자들이 명준 같은 놈들은 감옥에 가둘 거라는 말이야. 왜 가둬야 되지? 진실을 알아버렸잖아. 남한도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북한도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잖아. 그치?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 참된 진실을 알아버린 애들은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감옥에 가둬야지.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진실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치?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소 어떻게 걸어다녀? 이게 바쁘게 걸어다니나? 아니지. 아주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다니지. 그치? 소걸음이란 얘기. 역사는 천천히 이어진다는 거야. 천천히 나아간다는 거지.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천천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역사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지. 가능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당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생산한 물질들을 그냥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 이상 무언가를 더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애초부터 더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야. 바다를 준다고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상 세계를 만든다는 것, 건설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거지.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뭐 이제 사람들이, 인간이 축적해온, 인류가 축적해온 어떤 문명이나 지식, 이런 의미거든.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문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골고루 나누는 것, 그것만이 가능한 일인데 앞으로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에 비하면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도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야. 됐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남한 사회든 북한 사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 다음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죽음이래.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야. 왜? 감당할 수 없거든. 앞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 근데 좀 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 지금 이 명준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이 말은, 명준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간을 겪었거든.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어느 곳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립국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명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희망은 없다는 거야. 희망은 없다. 이상적인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다 헛된 꿈이고 허황된 거짓말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중립국에 가겠다라는 거거든.
요 뒷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워, 광장에서. 광장이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 의식의 흐름기법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운 것도 맞는데, 바다를 준다고 마실 수는 없는 일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에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이제 이런 걸 지금 나랑 할 때는 대충 대략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정도까지 가면 되고,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정리를 꼼꼼하게 해놔야 돼. 정리를 꼼꼼하게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야 문제가 풀려. 그 다음에 보자.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그래도 사랑에 빠졌던 그 은혜, 그지? 러시아로 떠났다가 다시 전쟁이 되고 난 다음에 간호병으로 돌아온 은혜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걸 느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은혜가 또 죽거든. 죽어. 그때 이명준이라는 이 배는 마지막 돛대가 꺾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이상의 희망은 이제 없다는 거지. 은혜의 죽음으로써 희망은 모두 다 사라졌다는 거지.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왜? 은혜와의 사랑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이명준은 가진 게 없다는 거야.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그러니까 이 항구라는 게 남한 사회일 수도 있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북한 같은 사회주의 사회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항구를 이제 잊어버리기로 한 거지. 더 이상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 거야.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명준은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었거든, 이때까지. 근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지.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환상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괴로웠거든.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그러니까 명준은 이제 중립국으로 가서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으니 더 이상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저 남은 수명이나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뒷부분 줄거리 볼게. 명준은 석방된 포로 80명과 함께 중립국인 인도로 가게 된다. 인도행 선박인 타고르호에 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 노동을 하며 살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새로운 삶을 꿈꾼다. 그러나 따라오던 갈매기 2마리를 은혜와 자신의 딸이라 생각하다가 결국 마카오 근처에서 투신자살한다. 마지막에 결국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해. 중립국을 선택할 때는 거기 가서 그냥 단순 노동, 몸이나 그냥 계속 부리면서 별 생각 없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제는 뭐 깊은 생각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냥 몸이나 부지런히 놀리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배를 타고 갑판에서 배를 따라오는 갈매기 2마리를 보거든. 그 갈매기 2마리를 보면서 저 갈매기는 내가 사랑했던 은혜가 다시 환생한 것. 그 옆에 따라오는 갈매기는 은혜와의 사이에서 생겼던 딸. 은혜가 그 딸을 낳다가 죽거든. 그래서 사실 명준은 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 근데 그 사실은 알고 있지. 둘 다 죽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마지막 희망을 놓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야? 중립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도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은혜와 죽은 딸을 떠올리면서 나도 이제 그냥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뛰어내리는 거지. 사실 광장이 훨씬 내용이 많이 긴데 지금 앞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좀 많이 잘라 놓은 거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주로 다루는 부분은 중립국을 선택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명준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 그 부분을 주로 다루거든. 이런 게 있어. 요까지는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명준이 그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뭐 그리는지 알겠지? 모르나? 부채야, 부채. 누가 봐도 부채잖아. 안 그래? 누가 봐도 부채잖아. 오렌지 같나? 요 자리를 가리키는 이 부채의 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하면 사북자리라 그래. 사북자리. 부채살이 모두 모이는 요 끝 지점, 이걸 사북자리라고 하거든. 그 명준이 너희들 뒤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 풀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제 지문을 보게 되는데, 쌤이 다른 부분도 많이 넣어놨거든. 문제에는 광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려면 다른 지문, 다른 부분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 자신이 지금 사북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신이 있는 곳이 부채의 사북자리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몰릴 대로 몰린 극단에 있다는 거야. 가장 끄트머리에 몰려 있다라는 거지. 명준이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다 허황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제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랑했던 여자와 딸마저 죽어버리고 나니 이제 이명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 말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지. 그치? 뒤에 문제 풀면서 너희들이 광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야 돼. 이렇게 정리해주고